안녕하세요. 꽃이 피는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저는 봄만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지난 봄에 제가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을까 싶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싶었죠. 어쨌든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35살 여자예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험왕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선까지 올라간 적 있는 나름 실력파랍니다. 저는 사실 비혼주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인연으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에 계시는 홀어머니와 인천 쪽에 사는 여동생까지 책임지는 남자였어요. 그래도 사랑 하나로 결혼했죠. 오빠, 빚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지금 집도 대출받아 살고 있잖아. 그런데 사채가 말이 돼? 미안하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이번 사업은 대박 날 것 같단 말이야. 뭐? 이번 한 번만? 벌써 3번째잖아, 오빠. 나 이제 노산이야. 우리 아기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그놈의 아기는 너 혼자 만드냐? 오빠, 그놈의 아기? 우리 결혼 전에 약속한 거 잊었어? 난 단란한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라 했잖아. 지금 우리 사정이 이 꼬라진데 퍽이나 단란하겠다. 일단 사채빚은 돌려막기로 이번 달만 버티자. 지혜야, 같이 좀 갚아줘라. 오빠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미치겠네 진짜. 네, 맞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사업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도 모르겠고 아는 지인들과 마음이 맞아서 창업을 한다고 밖에 돌아다니긴 하는데 여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을 믿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돈 1,000만 원, 우스운 돈은 아니지만 또 도전 못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남편기 살려준다는 생각에 대출받은 것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남편의 욕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나름 요식업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정말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얼마 전 사채까지 쓴 거죠. 정말 막막했어요. 터널 안에 숨어 지낸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스스로 매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저런 남자를 선택했을까 스스로 원망하면서 자존감만 낮아졌습니다. 오빠, 이번이 마지막이야. 벌써 빚이 5,000만 원이 넘었어. 나 적금 붙던 거 깰 테니까 그거랑 합쳐서 일단 이번 달은 막아보자. 지혜야, 고맙다. 그런데 나 사실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 뭐? 또 무슨 일이야? 같이 동업하던 용호 기억나? 안 그래도 공동사업자라 빚도 같이 갚는다고 했잖아. 이 새끼 도망쳤나 봐.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집에 찾아가는 데도 없어. 미치겠네. 뭐? 진짜야? 언제부터? 미친 거 아니야? 처음에는 나도 구라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영호 새끼 아무래도 해외로 뜬 것 같아. 가족들 전체가 안 보여.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아니 그럼 이 많은 돈을 오빠 혼자 책임져야 하는 거야? 아니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오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거지 같네. 야, 이지혜! 말 가려서 해라. 수소문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그놈의 조금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참다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게 시집와서 사채비만 죽어라 갚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은 정말 아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빠.
아이씨,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야, 무슨 초상 났어? 뚝 안 그쳐? 여자가 질질 짜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몰라? 그래, 나 재수없다. 너 같은 놈 만나서 재수가 오지게 없다. 됐냐? 피 너 혼자 다 갚아. 나 못해. 안 해. 아이씨, 내가 그냥 나가야지. 그렇게 남편은 성질을 내면서 집 밖을 나갔어요. 저희는 사채빚이 더 늘어난 이후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같이 사는 부부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영호 오빠는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6개월 뒤에 또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멍 뚫린 항아리를 잠시 막아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한 움큼 빠지는 건 정말이지 처음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 걱정이 하루하루 불면증만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문호님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한림대 병원입니다. 잠시 전화 가능하세요? 네. 저희 아버지세요. 무슨 일 있나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보호자에게 오는 인사차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검진... 이재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아버님과 함께 병원 한번 내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자세한 건 담당 의사분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3시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이 정말 떨렸어요. 이 기분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루 연차를 쓰고 아빠에게 갔어요. 아빠는 지하철 30분 거리에 살고 계세요. 대학생 여동생과 둘이 살고 계시거든요. 착한 여동생 덕분에 마음 놓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남편 때문에 골칫거리가 많아서 그동안 친정 식구들에게 소홀했던 것도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5년 전 은퇴를 하신 아빠는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서 늘 밝게 살아가시는 분이셔요. 아빠, 나왔어요. 밥 먹었어? 지금이 몇 시인데 당연히 먹었지. 오늘 지학에는 학교 뭐 있다고 늦게 온다던데. 넌 무슨 일이냐? 그동안 도통 오지를 않았잖아. 그냥 뭐 반찬도 챙겨주고 잔소리할 거 없나 해서 왔지? 싱겁기는. 걱정 마. 그나저나 박서방은 잘 지내? 뭐 사업한다고 난리치는데 요즘 다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믿어줘야지 뭐. 근데 아빠 얼마 전에 한림대병원 갔었지. 건강검진. 그래. 그거 결과 이제 나올 텐데. 전화가 안 오네. 이번 주 금요일에 병원 같이 가보자. 아니, 전화가 왔더라고, 병원에서. 너한테? 왜? 나한테 안 오고? 모르지. 걱정 마. 보호자니까 나한테 당연히 먼저 전화 왔겠지. 아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같이 상담받으러 가보자. 알겠지? 이번 주 금요일이다. 결국 아빠와 저는 대학교 병원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하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병원은 정말이지 사람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알았지? 내가 왜 걱정을 해? 너가 걱정이다. 아빠는 다행히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항상 올곧은 아빠가 그날따라 약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아빠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다 늙어버린 아빠의 쭈글쭈글한 손을 어루만지면서 저희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문호 씨 맞으신가요? 따님, 보호자분도 오셨네요. 의사 선생님, 아니 우리 딸한테 전화가 갔나 봐요. 제가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본래 본인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드셔서 저희가 어렵게 따님분에게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희 아버지 어디 아프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겁부터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사진 좀 보세요. 몇십 분이 흐른 뒤 저는 대성통곡을 하며 진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대장암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면 눈물이 안 난다고 하던데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성통곡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진정하라고 말리셨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담하신 아빠의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수술이 가능한지 모두 여쭤봤어요. 일단 병원 입원부터 권유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내내 무표정이셨어요. 아니, 오히려 온화한 표정이셨어요. 아빠 괜찮아? 지혜야, 놀랐지? 아빠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빠, 걱정 마. 내가 아빠 지킬 거야. 아직 초기고, 게다가 아까 의사 선생님 말이 진행 상황이 빠르지 않아서 약물 치료는 같이 병행하자고 하시잖아. 수술도 받을 수 있대. 지혜야, 난 지혜 지약이 너희 둘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할 뿐이다. 병은 걱정하지 마라. 아빠 건강하게 치료받을게. 아빠, 사랑해. 걱정 마. 당장 입원 준비하자. 그 후 동생 지아기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입원 준비를 밟아나갔어요. 다행히 동생 지아기도 담담했어요. 저랑 동생은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도 스스로 힘들 테니까요. 저희까지 넋을 잃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 우리가 보살펴드리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나 휴학 신청할게. 누나는 일단 일해야 하니까 내가 아빠 돌볼게. 지아가 잘 들어.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아빠 반드시 살리자. 알겠지? 누나. 걱정 마. 동생과 저는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무사히 입원시켜드렸어요. 다행히 병원밥도 잘 드시고 항암 치료도 잘 이겨내셨습니다. 역시 아빠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면서 치료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는 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빠도 그 사이 살이 수척하게 빠지셨어요. 저는 아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지만 절대 티내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 아니, 아팠어. 미안해, 아빠. 얼마나 어떻게 아팠어?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해 미안해. 정말. 아니, 엉덩이 주사가 아팠다고? 항암 치료는 이제 거뜬해. 왜 이래? 나 지혜 지학이 아빠야. 아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은데 모자 사다 줄까? 오, 그럴래? 그럼 좋지. 안 그래도 아빠가 한 패션 하잖아. 머리가 신경 쓰이긴 하더라. 아빠, 사랑해. 그리고 아빠를 꼭 안아주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아빠를 안아드린 것 말고는 그동안 한 번도 아빠를 안아드린 적 없었거든요. 평소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서 또 눈물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아빠가 입원한 이후 아빠 앞에서 우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기로 다짐했으니까요. 저는 점점 슈퍼우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집안 사정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빚을 지고 도망간 영호 오빠는 결국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빚을 갚는다고 사방팔방 수소문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남편은 지인 소개로 건축사무실에서 일을 하고는 있었어요. 나름 빚을 갚겠다고 아등바등 살아갔습니다. 저는 아빠 병원 일 돌보랴, 보험 설계 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일을 소홀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차를 쓰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누가 봐도 이상한 번호의 명함이었어요.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이상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070으로 전화가 오면 받지도 않는 사람인데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어 전화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룰렛 천사입니다. 거기가 뭐하는 곳인가요? 여기요? 뭐 여러 가지 하는 곳이죠? 무슨 일이시죠? 친구들하고 거기 좀 놀러 가려고 하거든요. 몇 시까지 문 여세요? 여기 새벽 2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의 촉이 정말 무섭잖아요? 저는 느낌이 팍 왔습니다. 도박장이거나 카지노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 매일 일 때문에 저녁 늦게 들어오는 신랑한테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딴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라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단 심증보다는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일 때문에 늦게 온다는 카톡만 남겨두고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결국 저는 용기 내서 그 이상한 명함이 적힌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간판도 없어서 아예 빈 건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보던 딱 그런 건물이었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이런 곳까지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꺾어 한참을 걸어가는데 익숙한 자동차 한 대가 보였어요. 분명 남편 차였습니다.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저 건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혹시 바람을 피는 현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직살림을 하는 현장이 목격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온갖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상한 게임 모니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안에는 담배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가끔 보였어요. 도박장, 말 그대로 돈 거래를 하면서 큰 한 방을 노리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저는 남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빠 지금 뭐해? 야, 이주혜, 너가 여기 어떻게 왔어? 남편은 사색이던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손가락은 여전히 모니터 화면을 조종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과 몸이 따로 놀았어요. 결국 저는 도박하는 남편을 제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미친 눈깔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미쳤어? 어서 안 나와? 야야야 지혜야 잠깐만 진짜 이거만 끝내고 아씨 말 걸지 마. 뭐? 남편은 정말 눈빛이 돌변해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나마 있던 정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말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도박장 앞에서 게다가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오빠, 내가 설마 했지. 이제 도박까지 손대고 있었던 거야? 너 여기 어떻게 알았어? 쪽팔리게 여기까지 찾아오냐?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병상에 계신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당황하고 기가 차서 눈물이 차오르는데 절대 흘리지 않았어요. 아픈 아빠를 생각하면 앞으로 흘릴 눈물이 아까웠습니다. 오빠, 나 이제 말할 힘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 나 게임 시작했어. 그런데 이건 도박 같은 거랑 다르다니까. 걱정 마. 뭐가 달라? 도박장이 도박장이지. 누가 봐도 눈깔이 돌아있던데. 다들 한 방 건지려고 중독된 것 같던데. 아니야? 오빠, 진짜 미쳤어? 오빠 이제 도박까지 하는 거야? 사채빚 남은 거 우리 천천히 갚기로 했잖아. 잊었어? 도박 아니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없다고. 넌 설명해줘도 몰라. 늦지 않게 갈 테니까 어서 가. 꺼지라고. 오빠, 우리 아빠 대장암인 거 알아? 저는 드디어 남편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그동안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만 했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리를 못 잡아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빠 이야기까지 하면 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는 남편 생각을 하면서 매일 살아가는데 남편은 제 생각을 일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년밖에 못 사신다고 의사가 그러더라. 그런데 내가 도박장 앞에까지 찾아와서 이 소란을 피워야겠어? 내 신세 정말 초라하다, 오빠. 나 오빠한테 죄 지은 거 있어? 간신히 버티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러냐고, 진짜. 뭐? 장인어른이 대장암이라고? 언제부터? 어떻게? 그래서 수술하셨어? 말하면 달라지는 게 뭔데? 오빠가 병원비라도 보태줄 거야? 그럴 능력이라도 돼? 하나밖에 없는 남편에게 친정아빠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이야기도 못하고 이렇게 속이 썩어 들어가는 내 심정 이해해봤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보험금은 계산해봤어? 1년이면 얼추 계산해보니 가능하겠다. 잘됐다, 지혜야. 뭐? 보험금? 착한 척 위선 떨지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갈 사람은 가셔야지. 안 그래? 솔직히 그동안 장인어른도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결혼할 때 번듯한 거 뭐 해주신 거 있어? 없잖아. 그렇게라도 너한테 못다한 사랑을 베풀고 떠나셔야지 어떡하냐? 현실이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너처럼 질질 짜고 있는다고 해결될 거 없어. 야, 이 새끼야. 어디서 보험금 타령하고 있어? 내가 그 돈 너한테 줄 거 같아? 그리고 우리 아빠 안 죽어. 아니, 내가 절대 그런 일 안 만들어. 이 벌레 같은 새끼가 어디서 보험금 타령을 해? 너가 그러고도 남편이냐? 어? 시끄럽고 집에 들어가 있어. 나 마무리하고 갈게. 그렇게 남편은 그날 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가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친정아빠 앞으로 들어놓은 암보험 보험금으로 자기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사실을요. 곱씹고 곱씹을수록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뭐? 정신 차려, 이 도박 중독자 새끼야. 곧 빚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좀 마. 징징거려? 나 지금 속이 다 썩었어. 우리 아빠 아픈 것 때문에 나 몇 개월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오냐? 그런 새끼가 뭐? 우리 아빠 암보험금 타서 빚을 갚아?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저는 남아있던 짐을 다 싸서 친정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자와 남은 인생을 사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몇 년이나 걸렸는데 이혼을 결심하는 건 정말이지 1분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금방 깨질 운명이었는데 그토록 왜 타버린, 썩어버린 동아줄을 잡고 있었는지 스스로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랑 남편은 거의 남남처럼 지냈어요. 가끔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 항암 치료에 매진하는 것도 기가 빨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벌레 같은 인간에게 할애할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빠를 담당하는 간호사님이 조심스레 저한테 면담을 하자고 하셨어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에 긴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지혜씨, 요즘 힘들죠? 고생이 많아요. 박 간호사님 덕분에 힘내고 있어요. 아빠 항암치료 받을 때마다 항상 신경 써주시는 거 알아요. 감사해요. 이 은혜 다 못 갚아요, 정말. 지혜씨,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이야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이야기해주세요. 얼마 전에 남편분이 병원에 한번 찾아오셨거든요. 그 인간이요? 언제요? 좀 됐어요. 한 5일 전인가? 근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버님 병실 앞에서 남편분이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또 도박 이야기인가요? 사채 썼대요? 아니요. 혹시 보험금 이야기 아셨어요? 병원에 와서 보험금 이야기를 해요? 빚 갚아야 할 게 산더미라며 친구한테 하소연하시던데
그런데 결국에는 한 달 뒤에 장인어른이 곧 돌아가시면 그 보험금으로 퉁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친 새끼 진짜. 그래서요? 그러면서도 그날도 게임장으로 가시는 것 같았어요. 친구분이랑 약속 잡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 관여하면 안 되는데 아버님 병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영 마음이 안 좋아서요. 지혜 씨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 전해주셔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이혼 정말 서둘러야겠어요. 보험금도 보험금인데 게임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전달드리는 거예요. 잘 보살펴야 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정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가 끝나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소 언니처럼 잘 따르던 박건호사 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막장까지 갔구나 생각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얼마나 크게 이야기했으면 그 순하디 순한 박간호사 언니가 경악을 했을까 싶었죠. 그런데 더 염려되는 건 동생이었습니다. 평소 동생은 형처럼 남편을 믿고 따랐거든요. 결혼 초에는 정말 형제처럼 지냈어요. 제가 워낙 무뚝뚝하고 강한 누나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었던 동생은 항상 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제가 결혼을 하자 남편을 보고 형이 생겼다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치빚이 생기기 전만 해도 같이 롯데월드도 가고 가끔 밥도 먹던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동생 대학교 재수시험 볼 때도 같이 따라가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누나, 형은 왜 안 와? 아빠 아프시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번에 전화 한 번만 하고 말았거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 아니,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지금 6개월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얼굴을 안 비추냐? 누나가 다시 전화해봐. 내 전화도 안 받더라고.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넌 걱정 마. 내가 이미 아빠한테 다 말해뒀지. 누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빠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빠가 뭘 하셨는데? 나 죽으면 보험금 나올 테니 걱정 말라고. 그리고 매형 요즘 힘든 것 같으니까 누나한테 말하지 말고 상황 좀 알아보라고 하더라. 아빠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누나, 좀 솔직해지라고. 아빠 입으로 보험금 이야기를 해? 매형이 지난번에 병원 한번 왔었다던데 그때 와서 그 이야기 했나봐. 아니, 뜬금없이 찾아와서 보험금 이야기는 뭐고 또 아빠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남편이 왔다 갔던 그날 남편은 기어코 저희 친정아빠를 만났던 거죠.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아빠에게 피해주지 않을까 싶어 병원을 아예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수소문에 찾아왔던 겁니다. 박 간호사님이 밖에서 쩌렁쩌렁 이야기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전화통화를 아빠도 역시 듣고 계셨던 거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불효가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보란듯이 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밟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빠는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터질 것 같았어요. 모두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아빠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 뭐가 어때? 아빠 기분 좋지? 우리 지혜 지아기한테 얼마나 이쁨 받고 있냐? 아니, 얼마 전에 박서방 여기 다녀갔다면서 왜 말 안 했어? 뭘 말해? 너 사정 뻔히 아는데. 게다가 분명히 너 걱정할 거 아는데. 아빠, 다 알고 있었어? 뭘? 아니야. 아빠는 지금 치료만 전념해. 얼마 전에 수치 들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 지혜야, 어차피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언젠가는. 우리 이쁜 지혜랑 멋진 지아기한테 남겨주려고 아빠는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보험금 박서방 일 처리하는 데 보탬된다면 써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아빠, 그 망할 놈의 인간이 와서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그리고 너희 지금 따로 살고 있다면서? 부부 인연은 함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야. 다 떠나면 우리가 누가 있냐? 친척이 있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남편 빚 어서 갚아주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 오빠가 빚 이야기도 해? 진짜 미치겠다, 이 인간.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너무 나무라지 말아라. 아빠, 항암 치료 잘 받고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아빠가 죽긴 왜 죽어?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 그리고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미안해. 벌써 그렇게 끝났어. 야, 의지해. 정신 안 차려? 처음이었어요. 병원에 온 이후 아빠가 저한테 처음으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에게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가 없었어요. 항암 치료로 매일 힘들게 약 먹고 있는 장인어른에게 오랜만에 찾아와서는 빈 이야기라뇨. 보험금 이야기라뇨. 이게 인간이라면 가능한 뇌 구조인가요?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암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나름 건강해지는 아빠를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병원비를 보태야 했기 때문에 투자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투잡이라고 해봤자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대리운전이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거라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화장도 연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일했습니다. 이참에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준비하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새벽까지 계속되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 늦게 들어오는 일상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취객을 만나면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들도 가끔 많이 탑승하셨습니다. 동생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말렸지만 도저히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피곤한 탓인지 하루는 대리운전을 하는데 깜빡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스스로가 너무 졸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꿈뻑꿈뻑 자꾸만 눈이 감겨서 허벅지도 꼬집고 찬 얼음물을 마셔가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잠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갓길로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찰나의 몇 초 동안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한 5초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동차가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그 후 삐 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체감상으로 1시간 오래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상태로 저는 기절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차들이 저를 발견하고 응급실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팠어요. 게다가 타박상인지 허리랑 어깨 쪽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놈의 질긴 인연은 어떻게 해야 끝이 날까 생각했죠. 야, 무슨 일이냐? 너야말로 무슨 일이야? 왜 너가 여기 있어? 법적으로 너랑 나 부부잖아. 안 그래? 당연히 보호자인 나한테 전화 왔지. 괜찮냐? 천연덕스럽게 저의 안부를 물어봤어요. 저는 하나도 반갑지 않고 고맙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얼굴을 마주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어요. 며칠 쉬니까 몸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어요. 남편과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잊어갈 때쯤이면 저에게 끈질긴 전화가 왔어요. 차단을 했더니 이제는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아빠랑 마주보게 되는 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동생과 함께 아빠 간호에 열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많이 퍼지기 전 조기에 발견했고 치료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저는 그 후로도 몇 개월 동안 대리운전을 하면서 병원비를 보탰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다짐했습니다. 아빠를 꼭 낫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아가, 누나 지금 바빠. 누나. 동생이 오열을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빠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 생각을 하면서 지내긴 했어요. 아빠의 임종을 못 지켜드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생각했거든요. 누나,
방금 나 의사 선생님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다음 달이면 퇴원할 수도 있대. 재발하지 않게 운동 자주 하고 잘 드시면 괜찮을 거라고. 암세포 이제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시더라고. 진짜야? 아빠 어딨어? 아빠 좀 바꿔봐. 아빠. 지혜야, 보고 싶다. 내일 꼭 들러라. 응, 당연하지, 아빠.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 정말 잘 버텨줘서 고마워. 저희 가족은 다음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아빠는 완쾌되셨고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퇴비자 허덕이던 남편은 결국 못 견디고 파산 신청을 하니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물론 제가 계속 씹으니까 문자만 가끔 오더라고요. 결혼 몇 년 만에 저는 사채비자 도박까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막말을 일삼는 인간 쓰레기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뒤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겪은 막말, 그리고 빚이 생긴 이후 제대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무책임한 가장으로서의 남편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과 그동안 나누었던 카톡들이 모두 캡처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툭하면 친정아빠 보험금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을 괴롭혔던 그동안의 일들도 변호사에게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장이 간 날,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받아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손절했어요. 지혜야, 여보, 제발,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난 하루도 사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기생충 같은 새끼 다시는 보기 싫다. 아버님은 괜찮으시지? 내가 그때 아버지 앞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새끼 입에서 우리 아빠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한참 항암 치료로 바쁜 와중에 면전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안갚음을 해주고 싶었어요. 야, 인간아, 나한테 미안하긴 하냐? 응, 우리 도장은 찍었지만 다시 유예기간 있으니까 생각해보자. 응? 개같은 소리 집어치워. 이건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도박장의 빚까지 다 고생시킨 값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아빠 마음 아프게 한 죗값이야. 저는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온 날 그 새끼 뺨을 2대나 때려주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의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빨개진 그놈의 뺨을 보니까 통쾌했습니다. 저는 이제 벌레 같은 새끼와 깨끗하게 이별하고 아빠와 동생과 집을 합쳐서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곁에 계신 부모님 손 한번 잡아드리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